10년 동안 남편은 물론이고 시댁 식구들까지 전부 먹여 살린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의 결혼 10주년 기념 파티에서 남편이 하객들 전부 보는 앞에서 젊은 여자의 배를 가리키며 자신의 아이랍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걸 본 시어머니와 가족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이 여자의 진짜 이야기는 바로 그날 밤부터 시작돼요. 40살의 생일이자 결혼 10주년 기념일 나는 짙은 와인색 드레스를 입고 완벽하게 무표정한 얼굴로 연회장 중앙에 서 있었다. 사람들은 나의 평온한 표정을 보며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믿었을 것이다. 나는 감정을 감추고 완벽한 아내이자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연기하는데 누구보다 능숙했다. 하지만 그날 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마치 누군가가 내가 딛고 있는 바닥의 카펫을 조용하고 은밀하게 끌어당기는 듯한 기이한 감각이 일고 있었다.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최고급 5성급 호텔의 파노라마, 창밖으로는 굵고 나태한 눈송이가 떨어지고 있었다. 마치 영화 속 행복한 가정의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으로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연회장 안은 각 테이블마다 놓인 생화 장식의 짙은 향기와 부드럽게 흐르는 클래식 선율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직접 기획하고 확인한 결과물이었다. 메뉴 선정부터 테이블 배치, 초대객 명단까지 내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었다. 남편인 재우는 그저 건배사를 맡겠다는 말 한마디로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고 믿고 있었다. 40명, 남짓한 하객들이 모인 자리는 화려하고도 정중했다. 나의 직장 동료들과 사업 파트너들, 그리고 10년 넘게 인연을 맺어온 지인들이 내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연회장의 가장 중심 나와 가장 가까운 메인 테이블에는 재훈의 가족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시어머니인 화자, 그리고 재훈이 전처와의 사이에서 얻은 두 딸인 아라와 나연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밤의 공기 속에는 이미 파국의 징조가 짙게 깔려 있었다. 재훈은 아침부터 지나치게 들떠 있었다. 10년 가까이 그와 살며 나는 그가 언제 그런 표정을 짓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무언가 거대한 비밀을 쥐고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만 그런 가벼운 흥분을 보였다. 젊은 시절에는 그것이 사람을 끄는 매력이라고 착각했지만 이제는 그저 타인의 시선과 관심에 굶주린 나르시시즘의 발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시어머니 화자의 태도 역시 평소와 달랐다. 평소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가족 모임을 돈 낭비라며 경멸하고 내 앞에서 늘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던 그녀였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가장 화려한 한복을 차려입고 마치 자신이 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나와 눈을 맞추는 대신 그녀는 곧장 손녀인 아라와 나연에게 다가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두 의붓딸 역시 나를 보며 비밀스러운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나에게 서프라이즈 선물을 준비했다고 생각할 만큼 순진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빛에 담긴 것은 조롱과 기대감이었다. 그리고 연회장 구석 나와 가장 먼 테이블에는 내가 생전 처음 보는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다. 짙은 녹색 드레스를 입은 20대 중반의 여자는 가냘픈 체구를 지니고 있었고 테이블에 놓인 물잔만 매만지며 끊임없이 우리 쪽을 힐쩍거렸다. 재우는
전날 밤 회사에 새로 들어온 여직원 유리라며 서울에 연고가 없어 안쓰러운 마음에 초대했다고 둘러댔다. 나는 굳이 숟가락 하나 더 놓는 일에 인색하게 굴지 않았다. 그녀가 단순한 불청객이 아니라 이 연극의 진짜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찬이 무르익고 분위기가 가장 부드러워진 순간이었다. 재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숟가락으로 유리잔을 가볍게 두드려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맑은 마찰음이 연 회장의 공기를 가르자 사람들의 대화가 일제히 멈췄다. 재훈은 턱을 살짝 치켜들고 한껏 비장한 표정을 지었다. 타인의 시선을 즐기는 그 특유의 습관이었다. 오늘 저와 수진이 함께한 지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고 차분하게 울려 퍼졌다. 몇몇 하객들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나 역시 와인잔을 든 채 조용한 미소로 응답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참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사람도 변하고 감정도 변하죠. 저는 언제나 제 자신에게 솔직하게 살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특별한 자리에서 수진에게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가장 솔직한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10년을 함께한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순간 연 회장의 공기가 서늘하게 얼어붙었다. 사람들의 미소가 굳어지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다. 재훈은 나를 향하던 시선을 거두고 연 회장 구석에 앉아있던 유리를 향해 몸을 돌렸다. 저와 수진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유리가 제 아이를 가졌습니다. 저는 이제 진짜 가족을 위해 떠나려 합니다. 완벽한 정적이 연 회장을 덮쳤다. 자,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억압적인 침묵 속에서 창밖에 눈송이만이 소리 없이 떨어지고 있었다. 그 무거운 침묵을 깬 것은 시어머니 화자의 손길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얼굴 가득 환희를 띤 채 힘차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드디어 우리 아들이 대를 이을 진짜 핏줄을 보게 되었구나. 그동안 아이도 못 낳는 빈 껍데기 같은 며느리 때문에 내 가슴이 얼마나 까맣게 탔는지 모른다. 이제야 우리 집안에 제대로 된 핏줄이 들어오는구나. 화자의 가시, 덧친 목소리가 마이크를 댄 것처럼 공간을 찢어발겼다. 그녀의 행동을 신호탄 삼아 아라와 나연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를 향해 열렬히 박수를 보냈다. 구석에 앉아있던 유리도 자리에서 일어나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며 어설프게 손바닥을 부딪히고 있었다. 40명의 하객이 숨을 죽이고 있는 연 회장에서 오직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두 의붓딸만이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여자의 등장을 축하하며 환호하고 있었다. 나는 내 와인잔을 내려다보았다. 손끝 하나 떨리지 않았다. 분노나 슬픔 같은 감정보다는 서늘하고 날카로운 이성이 내 머릿속을 차갑게 식히고 있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나를 제외한 이 가족 모두가 이미 오래전부터 유리의 존재와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가장 비참하게 짓밟을 완벽한 무대로 오늘 이 자리를 선택한 것이다. 주변 하객들의 경악에 찬 시선과 동정 어린 눈빛이 내게 쏟아졌다. 나는 천천히 아주 우아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밀리는 소리가 연 회장의 정적을 갈랐다. 나는 나를 내려다보는 재훈과 조롱 섞인 표정의 화자 그리고 의붓딸들을 차례대로 눈에 담았다. 당신들이 배은망덕한 인간들이라는 건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만 내 예상보다 훨씬 더 저열하고 천박하네.
내 목소리는 연회장 전체에 들릴 만큼 또렷하고 차가웠다. 재훈의 얼굴의 순간 당혹감이 스쳤다. 그는 아마도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매달리거나 분노를 이기지 못해 소리를 지를 것이라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의자에 걸려 있던 핸드백을 집어들고 몸을 돌렸다. 이 더러운 축하 파티는 당신들끼리 마음껏 즐기길 바라. 밥값은 내가 계산해 두었으니 마지막 만찬이라 생각하고 남기지 말고 먹어. 누구도 나를 잡지 못했다. 나는 꼿꼿한 자세로 연회장의 거대한 문을 열고 걸어 나갔다. 등 뒤로 수군거리는 소리와 당황한 재훈의 음성이 들려왔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호텔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겨울바람이 뺨을 강하게 때렸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무심한 눈송이가 흩날리고 있었다. 발레 파킹을 맡겼던 채 올라타 시동을 켜자 묵직한 진동이 얼어붙은 몸을 데웠다. 나는 운전대에 두 손을 얹고 내 손가락을 응시했다. 미세한 떨림조차 없었다. 나는 무너지는 대신 싸우기를 선택하도록 만들어진 인간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주소록에서 우진 선배의 이름을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다. 그가 전화를 받기까지 걸린 시간은 길지 않았다. 선배 접니다. 수화기 너머로 우진의 진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이냐고 묻는 그의 질문에 나는 밤 공기보다 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리가 혹시나 해서 준비해 두었던 그 서류들 지금 당장 법적 절차로 전환해 주세요. 재산가압류, 카드 정지, 그리고 내 명의로 된 집에 대한 퇴거 명령까지 전부 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우진이 알았다는 대답을 돌려주었다. 나는 통화를 종료하고 어두운 차창 밖을 노려보았다. 나를 빈 껍데기라 조롱하며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을 그들에게 진정한 지옥이 무엇인지 보여줄 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내가 혼자 머물고 있는 강남의 펜트하우스는 전날에 파국이 무색할 만큼 고요했다. 거실에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아침 햇살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하얗게 비추고 있었다.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완벽하게 다림질된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커피를 내렸다. 짙고 쓴 커피 향이 빈 공간을 채우는 동안 내 머릿속은 수백 개의 숫자와 법적 조항들로 차갑게 정렬되고 있었다. 어젯밤 우진 선배가 보내온 서류 확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읽어내리며 나는 우아한 잔에 입술을 댔다. 그때 현관의 도어록이 신경질적으로 열리는 소리가 공간을 찢어 발겼다. 비밀번호를 거칠게 누르는 소리에 이어 육중한 현관문이 열리고 소란스러운 발소리들이 복도를 울리며 밀려 들어왔다. 시어머니 화자의 날카롭고 오만한 목소리가 가장 먼저 허공을 찔렀다.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다. 그 잘난 척하던 기집애 얼굴 꼴을 봤어야 했는데 너희들도 봤지? 지가 아무리 돈 많고 유세 떨어봐야 애 못 낳는 빈 깡통 주제에 어딜 고개를 빳빳하게 들어. 화자의 목소리 뒤로 나연의 경박한 웃음소리와 아라의 동조하는 음성이 이어졌다. 할머니 말이 맞아요. 아빠도 진작 유리를 데려왔어야지. 그 아줌마 꼴 보기 싫어서 내가 이 집 들어올 때마다 얼마나 눈치를 받는지 아세요. 유리 언니는 나이도 어리고 말도 잘 들으니까 이제 우리 세상이에요. 그들은 아직 내가 거실에 남아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채 마치 점령군이라도 된 듯 당당하게 안방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재우는 그들의 뒤를 따르며
피곤한 듯 한숨을 내쉬면서도 말리지 않았다. 그에게 이 집은 언제나 자신의 것이었고 나는 그저 귀찮은 부속품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화자는 안방 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알아야, 나연아, 당장 저 장롱부터 열어라. 저 기집애 짐 다 싸서 거실로 내동댕이 쳐. 이 방은 이제 내 아들이랑 새 며느리, 그리고 우리 귀한 손주가 쓸 방이니까 그년 냄새나는 물건은 싹 다 치워버려. 아라가 신이 난 듯 드레스룸으로 뛰어들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남은 커피를 싱크대에 부어버리고 빈 잔을 조리대 위에 소리 없이 내려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바닥에 발소리조차 내지 않으며 거실을 가로질러 드레스룸 앞까지 다가갔다. 드레스룸 안에서는 아라가 내 명품 가방들이 진열된 선반을 뒤적이며 탐욕스러운 눈빛을 빛내고 있었다. 그녀는 한정판 에르메스 버킨백을 이리저리 만져보며 나연에게 속삭였다. 야, 이거 그 아줌마가 지난달에 파리 출장 가서 사온 거잖아. 이거 짐 쌀 때 슬쩍 빼돌릴까? 어차피 그 아줌마 정신 없어서 뭐가 없어졌는지도 모를걸. 그 천박한 대화를 듣고 있던 나는 드레스룸 입구에 기대어 서서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 더러운 손 당장 치우지 못해. 내 서늘한 음성에 드레스룸 안의 세 사람은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 일제히 행동을 멈췄다. 아라의 손에서 가방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안방을 살피던 화자와 거실에 있던 재훈이 기겁하며 내 쪽을 돌아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경악과 당혹감이 번갈아 스쳐 지나갔다. 너 이 기집애가 왜 아직도 여기 있는 거야? 화자가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의 미간이 깊게 패였고 손가락은 나를 향해 꼿꼿하게 뻗어 있었다. 나는 그녀의 삿대질을 가볍게 무시하며 드레스룸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섰다. 바닥에 떨어진 내 가방을 발끝으로 가볍게 밀어내고 아라의 어깨를 밀치며 그녀가 입고 있는 값비싼 캐시미어 코트를 매섭게 쳐다보았다. 그 코트는 지난 겨울 내가 그녀의 생일 선물로 사준 것이었다.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대는 버릇은 애미 없는 티를 내는 건가? 아니면 가정교육을 못 받은 탓인가? 아, 둘 다겠군. 말조심해. 어디서 우리 귀한 손녀들한테 막말이야. 화자가 분노로 붉어진 얼굴을 들이밀며 소리쳤다. 거실에 있던 재훈도 참을 수 없다는 듯 다가와 내 앞을 막아섰다. 수진아, 그만해라. 어제 일은 내가 심했다. 쳐도 애들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선을 넘은 거잖아.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에 좋게 좋게 마무리하자고. 짐 쌀 시간은 충분히 줄 테니까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나가줘. 그의 뻔뻔한 태도에 나는 헛웃음을 흘렸다. 10년 동안 내 돈으로 먹고 입고 호의호식하며 살아온 기생충들이 이제 와서 숙주를 쫓아내려 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어리석음에 깊은 연민마저 느꼈다. 나는 재훈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분노로 일그러진 그의 표정 뒤에 숨겨진 얄팍한 허세가 훤히 들여다 보였다. 나는 드레스룸 선반 아래쪽에 놓인 아라와 나연의 짐 가방들을 쳐다보았다. 어제 호텔에서 바로 집으로 돌아와 짐을 푼 듯 그들의 옷과 화장품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다가가 아라에 열린 여행용 캐리어를 발로 강하게 걷어찼다. 캐리어가 바닥을 긁으며 엎어지고 그 안에 들어있던 화장품과 옷가지들이 대리석 바닥 위로 형편없이 쏟아졌다. 값비싼 유리 향수병이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고 독한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미쳤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라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아 깨진 향수병을 감싸 쥐었다. 나연은 겁에 질려 화자의 등 뒤로 숨어들었다. 화자가 길길이 날뛰며 내 머리채라도 잡을 듯 달려들었지만 나는 한치의 물러섬 없이 그녀의 눈을 똑바로 노려보며 말했다. 당신들이야말로 미친 거 아닌가? 누구 집에서 행패야? 누구 집이라니 여기는 내 아들 집이다. 애 못 낳는 년이 어디서 집주인 행세야 화자의 악다구니에 나는 등 뒤에 숨겨두었던 서류 봉투를 꺼내 재훈의 가슴팍에 거칠게 던졌다. 빳빳한 종이 뭉치가 그의 가슴에 부딪히고 바닥으로 흩어졌다. 재훈은 당황하며 바닥에 떨어진 서류 중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의 시선이 서류 상단에 적힌 글씨에 닿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다. 이 집 내 명의야. 내 목소리는 한겨울의 칼바람처럼 날카로웠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계약서, 대출금 완납 증명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 돈으로 사고 내 이름으로 등록된 내 집이라고. 10년 동안 이 집에서 당신이 낸 돈은 관리비 몇 푼이 전부지. 안 그래 재훈 씨? 재훈의 손이 눈에 띄게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입술을 달싹거리며 무언가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화자 역시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하고 아들의 팔을 잡고 흔들었다. 재훈아 이게 무슨 소리냐? 이 집이 전용 거라니. 네가 내 돈으로 샀다고 했잖니? 나는 비웃듯 짧은 웃음을 터뜨렸다. 어머니 당신 아들은 10년 동안 어머니에게도 내게도 거짓말을 한 겁니다. 자기 능력은 쥐뿔도 없으면서 내 그늘에 숨어 잘난 척만 해온 거머리니까요. 나는 바닥에 떨어진 또 다른 서류 한 장을 발끝으로 툭 쳐서 재훈의 앞으로 밀어주었다. 퇴거 명령서였다. 짐 쌀 시간 충분히 주겠다는 말 그대로 돌려주지. 지금부터 딱 2시간 줘. 2시간 안에 당신들 쓰레기 같은 짐 전부 챙겨서 이 집에서 나가. 1분이라도 늦으면 무단 침입으로 경찰 부를 테니까. 수진아, 잠깐만 우리 대화 좀 하자. 재훈이 덜덜 떨리는 손을 뻗으며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다. 어젯밤 연회장에서 당당하게 그 유리의 임신을 발표하던 그 오만함은 온데간데없고 비참하게 굴복한 패배자의 얼굴만이 남아있었다. 대화는 법정에서 변호사랑 해. 변호사 선임할 돈이나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싸늘한 시선을 던지고 현관을 향해 몸을 돌렸다. 내 등 뒤로 무너져 내리는 재훈의 절망적인 호흡과 화자의 기막힌 탄식이 엉켜 대리석 바닥 위를 뒹굴었다. 파국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나는 무거운 굽소리를 내며 그들만의 지옥을 남겨둔 채 아파트를 나섰다. 강남 테헤란로의 고층 빌딩 숲을 내려다보는 내 집무실은 완벽한 정적으로 채워져 있었다. 책상 위에는 잘 정돈된 서류철들과 듀얼 모니터가 차가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나는 최고급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대고 앉아 모니터 화면에 떠있는 재훈과 그 가족들의 금융 정보들을 무표정하게 응시했다. 재무이사라는 나의 직함은 단지 회사 내의 자금을 관리하는 데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었다. 10년 동안 나는 재훈의 방만한 경제관념 뒤에서 그가 쳐놓은 모든 사고를 수습하고 그들 가족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유일한 통제자였다. 그리고 이제 그 생명줄을 내 손으로 끊어버릴 차례였다. 나는 책상 위에 인터폰을 눌러 내 직속 비서를 호출했다. 짧은 대답과 함께 단정한 차림의 비서가 방으로 들어섰다. 이수진 이사님 부르셨습니까?
김 비서, 지금부터 내가 지시하는 사항들 최우선으로 처리해줘.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해. 나는 미리 작성해둔 리스트를 건넸다. 김 비서의 시선이 리스트를 빠르게 훑어내렸고 그녀의 표정에 미세한 동요가 스쳤지만 이내 프로답게 감정을 갈무리했다. 가장 먼저 내 명의로 발급된 모든 가족용 가족 카드와 보조 카드의 승인을 즉각 정지시켜 재훈 씨 명의로 된 카드는 물론이고 화자 어머니가 쓰고 있는 마트용 카드, 그리고 아라와 나연이가 유학 핑계로 들고 간 신용카드까지 예외 없이 전부 다. 알겠습니다. 즉시 카드사에 연락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납부 예정이었던 나연이의 다음 학기 대학원 등록금 결제 예약 당장 취소해 어학연수 명목으로 아래게 매달 송금되던 생활비 자동이체도 오늘 자로 전면 중단시켜. 나는 펜을 들어 리스트의 마지막 항목을 강하게 밑줄 그었다. 마지막으로 재훈 씨가 타고 다니는 벤츠. 그거 리스 계약자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 리스사에 연락해서 당장 계약 해지 절차 밟고 차량 회수팀 보내라고 해. 오늘 해지 위약금은 내 개인 계좌에서 처리하면 되니까. 김 비서는 짧게 고개를 숙이고 집무실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모니터 화면에 뜬 계좌 장호들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내가 제공하는 안락함이 공기처럼 당연한 줄 알았을 것이다. 공기가 끊겼을 때 인간이 어떻게 발버둥치는지 이제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었다. 오후가 되자 내가 던진 금융의 칼날이 그들의 일상 곳곳을 난도질하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휴대폰을 통해 전해져 왔다.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것은 재훈이었다. 그는 아마도 어제 집에서 쫓겨난 울분을 달래려 고급 프라이빗 배에 들렀을 것이다. 휴대폰 화면에 재훈의 이름이 떠올랐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곧이어 도착한 장문의 메시지가 그의 당혹감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수진아, 이거 무슨 장난이야? 앞에서 계산하려는데 카드가 정지됐다고 나오잖아.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망신당했어. 당장 카드 풀어나는 메시지를 읽고 가볍게 삭제 버튼을 눌렀다. 망신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화자의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휴대폰을 책상 위에 뒤집어 놓고 진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렸다. 우진 선배를 통해 전해 들은 바에 따르면 화자는 고급 백화점 식품관에서 계산을 하려다 카드가 승인 거절되어 캐셔와 고성을 지르며 다투었다고 했다. 평소 며느리의 카드로 최고급 한우와 유기농 식자재만을 골라 담으며 위세를 떨던 그녀가 카드 한 장 없는 무일푼 노인네 취급을 받으며 경비원에게 끌려 나갔을 장면을 상상하니 입가에 건조한 웃음이 맺혔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올 것이 왔다. 집무실 밖 복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거칠게 열리고 재훈이 씩씩거리며 쳐들어왔다. 그의 옷차림은 흐트러져 있었고 눈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 뒤로 당황한 표정에 보안 요원 2명이 그를 제지하려 따라붙었다. 이수진,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는 이성을 잃고 내 책상으로 돌진하려 했다. 하지만 보안 요원들이 발빠르게 그의 양팔을 제압하고 바닥으로 짓눌렀다. 재훈은 바닥에 무릎이 꺾인 채로 격렬하게 발버둥치며 악을 썼다. 차 내놔. 멀쩡히 타고 다니던 차를 길바닥에서 뺏어가는 게 말이 돼. 클라이언트 미팅 끝나고 나왔더니 견인차가 내 차를 끌고 가잖아. 내가 거기서
얼마나 비참했는지. 알아. 나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바닥에 엎드린 그를 내려다 보았다. 10년 동안 내 옆에서 그럴싸한 사업가 행세를 하던 남자의 밑바닥이 이렇게 얄팍할 줄은 몰랐다. 놓아주세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내 지시에 보안 요원들이 손을 떼고 한 걸음 물러섰다. 재훈은 헐떡이며 몸을 일으켰지만 내 싸늘한 시선에 짓눌려 감히 다가오지 못했다. 나는 책상 서랍을 열고 붉은색 결제 철 하나를 꺼내 그의 발밑에 툭 던졌다. 비참하다고 했나? 당신이 느낄 비참함은 아직 바닥도 치지 않았어. 나는 팔짱을 끼고 그를 향해 또박또박 말을 이어나갔다. 그 결제 철 열어봐. 당신이 3년 전에 사업 자금 핑계로 내게 몰래 빌려간 40억 원에 대한 차용증과 공증 서류야. 이자 한 푼 안 내고 버티는 걸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넘어가 줬지만 이제 우리는 가족이 아니잖아. 재훈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집어들었다. 서류에 선명하게 찍힌 자신의 인감 도장과 막대한 금액을 확인한 그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갔다. 40억이라니. 이건 너무하잖아. 내가 당장 무슨 수로 그 큰 돈을 갚아. 그건 내 알바 아니지. 나는 한치의 동정심도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기한 이익 상실 통지서는 내일 당신 회사로 송달될 거야. 당신 명의로 된 그 알량한 월급 통장과 법인 지분은 전부 가압류 들어갈 거고 임신한 새 여자와 화려한 미래를 꿈꾸기 전에 파산 선고부터 준비하는 게 좋을 거야. 재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멍한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분노는 공포로 바뀌어 있었고 그의 어깨는 한없이 초라하게 움츠러들었다. 나는 보안 요원들에게 턱짓으로 그를 끌어내라는 신호를 보냈다. 요원들에게 양팔을 붙들려 질질 끌려나가는 재훈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조용히 집무실 문을 닫았다. 금융의 칼날은 정확히 그의 숨통을 찌르고 있었다.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은 완벽하고 도 완벽한 복수의 시작이었다. 서울 한남동에 고급 프라이빗 카페, 고풍스러운 앤틱 가구들과 은은한 국화차 향기가 감도는 이곳은 평소 내가 클라이언트들과 조용한 미팅을 가질 때 자주 찾는 장소였다. 약속 시간인 오후 2시보다 10분 먼저 도착한 나는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내다보았다. 테이블 위에는 방금 우려낸 국화차가 담긴 찻잔과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정확히 2시 정각 카페의 입구에 묵직한 나무 문이 열리고 유리가 들어섰다. 며칠 전 호텔 연회장에서 보았던 그 짙은 녹색 드레스 대신 고급스러운 캐시미어, 코트와 명품 가방으로 치장한 모습이었다. 그 가방이 아라가 내 드레스룸에서 빼돌렸던 것 중 하나라는 사실을 눈치채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녀는 약간의 긴장감을 얼굴에 띠고 있었지만 걸음걸이에는 미묘한 승리감과 우월감이 배어 있었다. 유리는 내 맞은편 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아랫배를 손으로 살며시 감싸는 동작을 취했다. 내게 자신이 재훈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려는 얄팍한 시위였다. 나는 그녀의 그런 행동을 눈에 담으며 표정의 변화 없이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오시라고 해서 놀라셨죠.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리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상냥하게 꾸며져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나를 동정하고
가르치려 드는 오만함이 숨어 있었다. 제가 수진 이사님을 뵙자고 한 건 이제 그만 서로를 위해 정리를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예요. 재훈 씨가 이사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미 끝난 인연인데 집에서 쫓아내고 차까지 뺏어가는 건 너무 감정적이신 것 같아요. 나는 찻잔을 받침대 위에 소리 없이 내려놓았다. 내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호의가 아니라 어리석은 인간을 바라보는 차가운 조소였다. 감정적이라고 내가 사랑이 식은 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잖아요. 재훈 씨는 저와 우리 아이에게 진심이에요. 10년 동안 아이가 없으셨으니 이사님도 상실감이 크시겠지만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고 재훈 씨를 놓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재훈 씨도 위자료는 섭섭지 않게 챙겨주겠다고 했고요. 그녀는 마치 자비로운 승리자라도 된 양날을 타이르듯 말했다. 재훈이 그녀에게 도대체 어떤 허풍을 늘어놓았는지 훤히 보였다. 자신의 무능함과 파산 직전의 현실은 철저히 숨긴 채 거대한 부를 소유한 사업가 행세를 하며 나를 돈만 밝히는 악처로 묘사했을 것이다. 나는 아무 말 없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두툼한 서류 봉투를 유리 쪽으로 천천히 밀어주었다. 이게 뭐죠? 유리가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열어봐. 당신이 사랑해 마지 않는 그 남자의 진정한 가치가 담겨 있으니까. 그녀는 주저하며 봉투를 열어 서류 뭉치를 꺼냈다. 첫 장부터 그녀의 시선이 멈췄다. 재훈의 급여 명세서와 회사법인 등기부등본이었다. 재훈 씨가 회사의 오너라고 했나? 아쉽게도 그는 내 자본으로 세워진 회사의 허수아비 대표일 뿐이야. 진짜 지분은 전부 나한테 있지. 그가 한 달에 가져가는 월급은 당신이 지금 들고 있는 그 명품 가방 하나 값도 안 돼. 유리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급하게 다음 장을 넘겼다. 내가 법원에 제출한 40억 원의 채무 이행 청구서와 재산 가압류 신청서가 날카로운 글씨로 인쇄되어 있었다. 40억이요? 가압류 그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려 나왔다. 고상하게 꾸며냈던 태도가 균열을 일으키며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재훈 씨는 나에게 40억의 빚을 진 채무자야. 그가 타고 다니던 차 살고 있던 강남의 펜트하우스, 심지어 입고 다니던 수트까지 전부 내 돈으로 만들어진 껍데기지. 나는 그 껍데기를 회수하는 중일 뿐 감정적인 복수 같은 건 취미 없어. 나는 뒤로 기대어 앉아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을 감상했다. 당신이 그토록 감싸고도는 재훈 씨는 지금 빈털터리에 40억의 빚을 떠안은 신용불량자 직전이라는 뜻이야. 위자료 그 남자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건 빚더미와 끝없는 독촉장뿐일 텐데. 유리의 손에서 서류가 미끄러져 테이블 위로 흩어졌다. 그녀의 얼굴은 완전히 하얗게 질려 있었고 숨소리는 얕고 빠르게 변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거짓말. 재훈 씨가 저한테 그럴 리가 없어요. 그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 큰 집도 알아보고 있다고 했고 아이 태어나면 남부럽지 않게 키울 거라고요. 그 집도 내 돈으로 살 생각이었겠지. 하지만 어쩌나 내 지갑은 완전히 닫혔는데.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국화차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나는 핸드백을 집어들며 혼란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사랑이 식은 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했지. 그 말에는 동의해. 하지만 무능하고 뻔뻔한 기생충을 선택한 건 당신의 명백한 잘못이지.
당신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늦기 전에 정신 차리는 게 좋을 거야. 나는 그녀를 남겨두고 카페를 빠져나왔다. 등 뒤로 유리가 다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기척이 느껴졌다. 아마도 재훈일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부드럽지도 상냥하지도 않았다. 공포와 분노에 찬 날카로운 추궁만이 그녀의 입술을 뚫고 나오고 있었다. 완벽해 보였던 그들의 진실한 사랑은 돈이라는 현실의 무게 앞에서 그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며 끔찍한 파열음을 내기 시작했다. 나는 차가운 거리를 걸으며 우진 선배에게 문자를 남겼다. 예상대로 움직입니다. 다음 단계 준비해 주세요. 강남 펜트하우스의 오후는 언제나처럼 고요하고 완벽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우진 선배가 보내온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재훈의 통장 가압류 처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모든 것이 내 계산대로 맞아떨어지고 있는 평온한 시간이었다. 그때 현관의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 문을 부수기라도 할 듯 다급하고 신경질적인 연속음이었다. 인터폰 화면을 확인한 나는 짧은 헛웃음을 흘렸다. 화면 속에는 커다란 김치통 2개를 양손에 힘겹게 들고 선 시어머니 화자가 서 있었다. 불과 며칠 전 나를 빈 껍데기라 부르며 짐을 빼라며 악을 쓰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잔뜩 위축되고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가 문을 열어주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화자는 무거운 김치통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앓는 소리를 냈다. 그리고는 특유의 과장된 미소를 지으며 굽신거리듯 안으로 들어섰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밥은 제때 챙겨 먹고 다니니 혼자 덩그러니 큰 집에 있으려면 얼마나 적적하겠어. 내가 너 좋아하는 파김치랑 알타리무 좀 담가왔다. 그녀의 태세 전환은 역겨울 정도로 노골적이었다. 아들이 벼랑 끝에 몰렸다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과거에 폭언은 없었던 일인 양천연덕스럽게 며느리 행세를 요구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내려놓은 김치통을 싸늘한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적적할 틈이 없네요. 기생충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소란을 피우는 바람이에요. 내날 선 대답에 화자의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경련을 일으켰다. 하지만 그녀는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내 팔을 잡으려 들었다. 나는 혐오감을 감추지 않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 그녀의 손길을 피했다. 수진아, 네가 화난 건 어미가 다 안다. 재훈이 그 미친놈이 밖에서 여자를 만나 애까지 만들 줄 내가 꿈에라도 생각했겠니? 나도 그 소식 듣고 쓰러지는 줄 알았다. 어미가 대신 사과하마. 그래도 어쩌겠니? 부부의 연이 하루아침에 무 썰듯 잘리는 것도 아니고. 남자는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다. 네가 너그럽게 한 번만 용서하고 우리 재훈이 좀 살려주라. 네가 돈줄 다 틀어쥐고 있으면 내 아들 당장 길거리 나앉게 생겼어. 기가 막혔다. 호텔 연회장에서 2팔 벌려 유리의 임신을 환영하고 만세까지 부르던 장본인이 이제 와서 몰랐다고 발뺌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속셈은 뻔했다. 아들의 채무를 어떻게든 탕감받고 내가 쥐고 있는 경기도 외곽의 땅 문서를 찾아내기 위한 비굴한 연극이었다. 어머니. 나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놓인 김치통을 발끝으로 툭 건드렸다. 그 더러운 연극은 이제 그만하시죠. 호텔에서 유리의 배를 보며 박수치던 당신 손이 지금 내 앞에서 용서를 비는 이 손과 같은 손이라는 게 구역질이 나네요.
화자의 눈빛이 순간 독살스럽게 번뜩였지만 그녀는 다시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다. 아이고, 내가 노인네라 상황 파악을 못해서 그랬지. 그건 다 오해다. 그리고 수지나 그 경기도 딱 말이다. 그거 원래 우리 재훈이가 나중에 집 지어준다고 산 거 아니냐. 그 명의는 일단 나한테 넘겨주고 나머지 돈 문제는 너희들끼리 천천히 해결하는 게 어떻겠니? 결국 본색을 드러냈다. 아들이 파산하든 말든 자신 몫의 땅이라도 챙겨보겠다는 탐욕이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 징그럽게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이 천박한 희극에 장단을 맞춰줄 인내심이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바닥에 놓인 김치통 중 하나를 번쩍 집어들었다. 묵직한 무게감이 팔을 타고 전해졌다. 화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김치통을 들고 주방으로 걸어갔다. 최고급 천연 대리석으로 마감된 싱크대 앞에 서서 나는 거침없이 김치통의 뚜껑을 열어젖혔다. 짙은 마늘 냄새와 젓갈 냄새가 주방의 공기를 오염시켰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화자가 불안한 목소리로 다가왔다. 나는 그녀의 시선이 닿는 곳에서 붉고 질척거리는 파김치가 가득 든 통을 그대로 뒤집어 싱크대 안으로 쏟아부었다. 시뻘건 양념이 하얀 대리석을 물들이며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독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미쳤어. 저게 어떤 정성으로 담근 건데. 화자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어 내 팔을 치려 했지만 나는 가볍게 몸을 피해 빈 통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어머니의 그 얄팍한 정성은 하수구에나 버리세요. 그리고 명예 이전 꿈도 꾸지 마세요. 그 땅 3년 전에 재훈 씨가 빚쟁이한테 쫓길 때 내 돈으로 갚아주고 아예 내 명의로 굳혀둔 지 오래니까요. 화자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을 쳤다. 뭐라고? 그 땅이 내 거라고? 이 독한 년, 네가 내 아들 뒤통수를 치고 우리 재산을 다 빼돌려? 당신 아들은 처음부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 빼돌린 게 아니라 원래 내 것을 내가 지킨 것뿐이지. 나는 주방 아일랜드 식탁 위에 올려두었던 서류 봉투를 집어들어 그녀의 가슴팍에 던졌다. 서류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이거 어머니가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 계약 해지 통보서입니다. 화자의 눈동자가 터질 듯 팽창했다. 전세 계약을 해지해. 그게 무슨 소리야? 거긴 내 집이야. 집주인한테 확인해 보시죠. 어머니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 전세금 10년 전에 내가 내 돈으로 계약하고 내 명의로 해둔 겁니다. 방금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 안 하겠다고 통보했고 다음 달 말일이면 보증금은 내 계좌로 반환될 겁니다. 나는 싱크대에 묻은 붉은 김치 양념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다음 달이면 어머니도 그 집에서 나가셔야 한다는 뜻이죠. 짐 쌀 시간 한 달 들였으니 재훈 씨와 유리 그리고 그 귀한 손주와 함께 살 단칸방이라도 서둘러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 벼락 맞을 년 네가 인간이냐. 늙은 시어미를 길바닥에 나앉게 해 화자는 바닥에 엎어진 빈 김치통을 부여잡고 오열하기 시작했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그녀의 끔찍한 절규가 펜트하우스를 울렸지만 내 마음에는 어떤 동요도 일지 않았다. 10년 동안 나를 멸시하고 착취해온 대가를 치르는 것뿐이었다. 내 집에서 나가세요. 당장 쫓아내기 전에. 나는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화자는 바닥에 엎드린 채 한참을 발버둥치며 악을 쓰다가 결국 내 서늘한 기세에 짓눌려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남은 김치통 하나를 껴안고 원망 가득한 시선을 던지며 쫓기듯 현관을 빠져나갔다. 현관문이 닫히고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나는 주방으로 돌아와 싱크대를 물들인 시뻘건 양념 자국을 응시했다. 독하고 얼룩진 과거의 흔적. 이제 이것만 깨끗이 씻어내면 그들과의 지독한 악연도 영원히 씻겨 내려갈 것이었다. 나는 천천히 물을 틀고 차가운 수돗물로 남은 오물들을 씻어내기 시작했다. 며칠 뒤 우진 선배로부터 다급한 연락이 왔다. 재훈과 화자 그리고 두 의붓딸이 친척들과 내 주변 지인들에게 악의적인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내가 불륜을 저질러 재산을 빼돌렸고 재훈을 빈털터리로 만들어 길거리에 나앉게 했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파멸을 어떻게든 늦춰보려고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었다.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얕은 수가 완벽한 기회로 보였다. 나는 우진 선배에게 지시해 특별한 서류를 작성하게 했다. 겉보기에는 자비로운 재산 분할 합의서였지만 그 이면에는 완벽한 올가미가 숨겨져 있는 문서였다. 나는 재훈의 휴대폰으로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오후 2시 강남 집으로 와. 재산 분할과 빚 문제 확실하게 합의하고 끝내지. 다음 날 오후 펜트하우스의 거실에는 기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재훈 화자 그리고 아라와 나연이 모두 모여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감과 함께 기이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헛소문 작전이 통했다고 믿는 듯 재훈의 어깨에는 알량한 자신감이 돌아와 있었고 화자의 입계는 비열한 미소가 맴돌았다. 나는 평소의 단정한 모습 대신 화장기 없는 얼굴에 약간 구겨진 셔츠 차림으로 소파에 기대 앉아 있었다. 한껏 지치고 피로한 척 연기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헛소문까지 퍼뜨리며 진흙탕 싸움을 할 줄은 몰랐네. 당신들 바닥이 어디까지인지 이제 짐작도 안 가. 나는 한숨을 깊게 내쉬며 책상 위에 올려둔 두툼한 서류 뭉치를 툭 건드렸다. 그래, 당신들 이겼어. 법정까지 가서 시끄럽게 떠벌려지는 것도 지긋지긋하고 내 커리어에 흠집 나는 것도 원치 않아. 이 집과 경기도, 땅, 그리고 현금 일부를 당신들에게 넘길 생각이야. 대신 내에 대한 모든 헛소문을 철회하고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내 입에서 집과 현금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그들 4사람의 눈동자가 탐욕으로 번쩍였다. 재훈은 애써 표정 관리를 하며 헛기침을 했다. 수지나 진작 이렇게 이성적으로 나왔으면 좋았잖아. 나도 너랑 원수지간으로 남고 싶지는 않아. 서로 깔끔하게 정리하고 각자 갈 길 가자고. 화자 역시 맞장구를 쳤다. 그래 며느리, 아니 수진아, 네가 현명한 선택을 했구나. 어차피 우리 집안 재산이었으니 돌려받는 게 당연한 이치지. 나는 속으로 코웃음을 치며 서류 뭉치를 재훈 앞으로 밀어주었다. 우진 선배가 작성한 완벽한 덧치였다. 합의서야. 꼼꼼히 읽어보고 서명해. 첫 장에 당신들이 받을 재산 목록과 현금 액수가 명시되어 있어. 한 사람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이 합의는 무효야. 가족 전체가 공동으로 책임진다는 의미로 네 사람 모두의 서명과 인감이 필요해. 재훈은 급하게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가 첫 페이지를 읽어내렸다.
강남 펜트하우스 경기도의 수천 평 땅, 그리고 현금 20억 원. 그 압도적인 숫자들이 그의 눈을 완전히 멀게 만들었다. 그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서류를 화자와 두 딸에게 보여주며 들뜬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들은 내가 제시한 미끼에 완벽하게 걸려들었다. 첫 장의 화려한 숫자들에 취해 그들은 서류의 뒷장들 깨알 같은 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조항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들이 읽지 않은 마지막 페이지의 조항은 이러했다. 갑 이수진 이을 재훈 일가에게 양도하는 모든 부동산 및 현금 자산은 을이갑에게 지고 있는 기존 채무 40억 원 및 갑의 사업상 발생한 연대 보증 채무 60억 원을 을이 전액 인수하고 상환하는 조건으로만 유효하다. 서명 즉시 을은 갑의 모든 채무를 연대하여 떠안으며 이를 변제하지 못할 시 양도된 자산은 즉각 갑에게 환수된다. 즉, 그들이 서명하는 순간 그들은 내 자산을 얻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지도 않는 내 빚 60억 원까지 합쳐 총 100억 원의 채무를 고스란히 뒤집어 쓰게 되는 것이었다.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집과 땅은 100억 원의 빚을 갚기 전까지는 절대 만질 수 없는 신기루일 뿐이었다. 게다가 네 사람 모두 연대 보증인으로 묶여 한 명이 파산하면 나머지 3명에게 빚이 고스란히 전가되는 잔혹한 연좌제였다. 수진아, 이거 당장 서명하면 되는 거지. 재훈이 펜을 집어들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탐욕으로 떨리고 있었다. 나는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서명하고 인감 찍어. 네 사람 다. 재훈이 가장 먼저 서류 맨 뒷장에 큼지막하게 서명하고 자신의 인감을 찍었다. 이어서 아라와 나연이 신이 나서 펜을 돌려가며 서명했고 마지막으로 화자가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꽉 눌러 찍었다. 그들이 각자의 무덤에 스스로 비석을 세우는 순간이었다. 네 사람의 서명이 완료된 서류를 건네받은 나는 그것을 천천히 훑어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피로에 전척하던 나의 영혼은 순식간에 벗겨졌다. 차갑고 날카로운 나의 본 모습이 드러나자 재훈의 얼굴에 미세한 불안감이 스쳤다. 서명 다 했으니 이제 우리 돈은 언제 들어오는 거지? 나연이 철없이 물었다. 나는 서류를 봉투 안에 곱게 접어 넣으며 대답했다. 돈 글쎄. 당신들이 갚아야 할 100억 원에 빚부터 청산해야 그 돈을 만질 수 있을 텐데. 뭐 100억 그게 무슨 개소리야. 재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화자와 두 딸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다. 나는 여유롭게 소파에 기대 앉아 팔짱을 꼈다. 당신들 계약서 서명할 때 끝까지 안 읽는 버릇 여전하네. 마지막 페이지 제7 조3항. 당신들이 내 재산을 받는 조건으로 내 사업상 부채 60억 원과 당신의 개인 채무 40억 원, 총 100억 원을 당신들 네 사람이 연대해서 책임진다는 조항이 있었지. 재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는 테이블을 짚고 몸을 지탱하려 애썼지만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이 악랄한 년. 이건 사기야 무효야. 사기 여기 찍힌 당신들 인감도장과 자필 서명이 멀쩡히 증명하고 있는데 강압도 없었고 당신들 스스로 탐욕에 눈이 멀어 펜을 들었지. 법원에서도 이건 완벽하게 합법적인 채무 인수 계약으로 인정할 거야. 게다가 연대 보증인이 당신들 중 한 명이라도 빚을 못 갚으면 나머지 3명이 평생 빚쟁이로 살아야 해. 화자가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헐떡거리기 시작했다. 아라와 나연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공포에 질려 눈만 껌벅였다. 그들은 이제야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은 것이다. 자, 합의도 끝났으니 이만 나가봐. 조만간 빛 독촉장이 날아갈 테니 그때까지 길거리에 나앉을 준비나 철저히 해두고. 나는 그들을 향해 턱짓으로 현관을 가리켰다. 네 사람은 혼이 나간 듯 비틀거리며 펜트하우스를 빠져나갔다. 그들의 등 뒤로 무거운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다. 현관문이 닫히자 나는 폰을 들어 우진 선배에게 문자를 보냈다. 사냥감이 스스로 목을 맸습니다. 서류 넘길게요. 나는 창가로 다가가 강남의 화려한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화려한 불빛 아래에서 길을 잃고 헤맬 그들의 끔찍한 미래가 선명하게 그려졌다. 자멸의 계약서는 완벽하게 작동하기 시작했다. 자멸의 계약서에 서명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재훈 일가에게 본격적인 지옥이 강림했다. 법원의 강제 집행 명령은 무자비할 정도로 신속하고 정확했다. 재훈의 회사 급여, 통장, 개인 계좌, 그리고 그나마 남아있던 소액의 비상금 통장까지 모조리 동결되었다. 화자의 연금 통장 역시 가압류 대상에 포함되었고 아라와 나연 명의의 계좌들조차 연대 보증인이라는 족쇄에 묶여 단돈 10,000원도 인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들이 누리던 허상의 부는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강남의 화려한 펜트하우스에서 쫓겨난 그들은 결국 서울 변두리의 낡고 비좁은 빌라 반지하 방으로 짐을 옮겨야 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고 제대로 된 볕조차 들지 않는 그곳은 그들의 10년 전 모습 아니 그보다 더 비참한 밑바닥이었다. 재훈은 매일 밤 술에 찌들어 반지하방 구석에 웅크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번듯한 사업가도 자상한 아버지도 아니었다. 그저 빚더미에 짓눌려 숨만 쉬는 패배자일 뿐이었다. 화자는 화병을 이기지 못해 자리에 드러누웠다. 그녀는 하루 종일 천장만 바라보며 내 이름을 저주하고 자신의 얄팍한 탐욕을 자책하며 오열했다. 하지만 지옥의 진짜 불길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타오르기 시작했다. 반지하방의 좁은 거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지만 낡은 밥상 위에는 식은 밥과 쉰내가 나는 김치 쪼가리가 전부였다. 아라와 나연은 숟가락을 들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불만으로 가득 찬 얼굴로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때 현관문이 신경질적으로 열리며 유리가 들어섰다. 그녀의 배는 제법 불러 있었고 며칠 전에 고상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피로와 짜증에 찌든 얼굴이었다. 그녀는 신발을 거칠게 벗어던지며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오빠 도대체 언제까지 이 냄새나는 구덩이에서 살아야 해? 내 친구들이 나보고 어디 사냐고 묻는데 쪽팔려서 대답도 못하겠어. 당신이 사업 오너라며 그 잘난 돈 다 어디 갔냐고. 유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좁은 집안을 날카롭게 베었다. 재훈은 머리를 감싸쥐고 괴로운 듯 몸을 뒤틀었다. 그만해 유리야. 나도 미치겠으니까. 수진이 그 독한 년이 함정을 파서 함정 당신이 멍청해서 그 여자한테 다 뺏긴 거잖아. 나한테는 부잣집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준다고 큰 소리 치더니 결국 100억 빚쟁이 1000명 꼴 만들어놨어. 나 배불러서 이런 데서 애 못 낳아. 당장 위자료 받아 오든가 아니면 당신 어머니라도 길거리에 앉혀서 돈 마련해와. 유리의 막말에 밥상 앞에 앉아있던 아라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눈에 도끼가 서려 있었다. 야, 너 입 안 다물어. 네가 뭔데 우리 할머니를 길거리에 앉히라 말아야. 너야말로 이 집에 굴러들어온 재앙 덩어리잖아.
네가 임신해서 그 난리만 안 쳤어도 우리가 그 아줌마한테 쫓겨나서 이 꼴 당할 일 없었어. 나연 역시 언니의 말에 동조하며 유리에게 삿대질을 해댔다. 맞아, 너 재수 없는 년이야, 오빠 오빠 하면서 우리 아빠 돈이나 뜯어먹으려던 기생충 같은 년이. 어디서 큰 소리야. 당장 나가, 네가 나가야 이 집구석에 남은 운이라도 돌 거 아니야. 유리는 두 의붓딸의 공격에 기가 막힌 듯 헛웃음을 쳤다. 뭐 기생충은 너희들이지. 다 큰 년들이 아빠 돈 빨아먹으면서 명품 백이나 사대던 주제에 누굴 가르치려 들어. 내가 나갈 테니까 너희들은 이 빚 구덩이에서 썩어 죽어버려. 유리는 거실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재훈의 마지막 남은 시계를 집어들었다. 내가 10년 전에 생일 선물로 사준 유일하게 돈이 될 만한 물건이었다. 이거라도 가져가야 내 애 지울 수술비라도 나오겠네. 재훈 씨, 우리 끝이야. 다신 나 찾지 마. 유리야, 안 돼. 그것만은. 재훈이 다급하게 유리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지만 유리는 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화자가 누워있던 방에서 뛰쳐나와 유리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고 아라와 나연이 가세하며 반지하 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욕설과 비명살림살이가 부서지는 소리가 곰팡이 핀 벽을 타고 밖으로 새어나갔다. 그 아비규환의 난투극 속에서 재훈은 바닥에 엎드린 채 자신의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실성한 듯 웃기 시작했다. 하하, 끝났어. 다 끝났어. 그의 덜덜 떨리는 손에 들린 휴대폰에는 경기도 외곽의 땅에 대한 소유권 확인 문자가 떠 있었다. 그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며 혹은 팔아서 빚을 갚겠다며 마지막 희망으로 부여잡고 있던 그 수천 평의 땅. 그것은 이미 3년 전부터 완벽하게 이수진 나의 단독 명의로 등기 이전이 완료되어 있었고 최근의 계약서로 인해 그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는 완벽한 내 소유로 굳어져 있었다. 가족이라는 얄팍한 끈으로 묶여 서로를 뜯어먹던 그들은 돈이라는 유일한 접착제가 사라지자마자 가장 추악한 본성을 드러내며 서로를 물어뜯는 야수들로 변해버렸다. 그들이 쌓아 올렸던 거짓된 하늘이 마침내 그들의 정수리 위로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이사 준비는 끝났다. 거실에는 깔끔하게 포장된 여행용 가방 3개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10년이라는 세월을 담아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였지만 나는 미련 없이 대부분의 물건을 버리거나 기부했다. 그들의 흔적이 묻은 물건들은 내 새로운 삶에 필요하지 않았다. 남은 것은 내 이름으로 된 자산 서류들과 약간의 옷가지 그리고 나 자신뿐이었다. 서울을 떠나기 전날 밤 예고 없던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강남 펜트하우스의 통유리창을 거칠게 때리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마지막으로 남은 와인을 잔에 따랐다. 그때 현관 인터폰이 신경질적으로 울렸다. 화면을 켜자 비에 흠뻑 젖은 처참한 몰골의 재훈이 보안 시스템 앞에서 인터폰을 붙들고 엎드려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의 어깨는 젖은 옷자락 아래서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잠시 화면을 응시하다가 한 손에 우산을 들고 현관을 나섰다. 이것이 정말 마지막 대면이 될 터였다. 로비 밖 처마 끝으로 빗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곳에 재훈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고급 수트는 진흙과 빗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빗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내가 우산을 쓰고 다가가는 구두 소리를 듣자 그는 고개를 번쩍 들고
내 바짓가랑이를 향해 기어왔다. 수진아, 수진아, 제발 한 번만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처량하게 갈라져 나왔다. 나는 우산 아래에서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한 걸음 물러섰다. 그 구질구질한 몰골로 여기까진 왜 온 거지? 당신 반지하 방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려면 한참 걸렸을 텐데. 그년이 유리가 내 마지막 시계까지 들고 도망갔어. 엄마는 화병으로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병원비 결제할 카드조차 없어. 애들은 나보고 무능하다고 악을 쓰면서 짐 싸서 나가버렸어. 나한테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수진아. 제발 그 계약서 무효로 해줘. 나 정말 이대로 가다간 죽을 것 같아. 재우는 젖은 두 손을 비비며 처절하게 애원했다. 10년 전 나와 결혼하겠다고 당당하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내밀던 그 남자의 그림자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살기 위해 바닥을 기는 벌레 같은 비굴함만이 그를 채우고 있었다. 나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그 끔찍한 연극을 지켜보았다. 당신이 겪는 지옥은 내가 만든 게 아니야. 당신의 그 알량한 허영심과 무능함, 그리고 나를 속일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얄팍한 오만이 만든 결과지. 내 목소리는 차가운 빗물보다 더 서늘하게 허공을 갈랐다. 10년이야. 당신이 내 돈으로 사장 행세를 하고, 당신 어머니가 나를 빈 껍데기라 조롱하고, 당신 딸들이 내 카드로 명품을 휘감는 동안 나는 그 모멸감을 참으며 당신들 가족의 뒤치다꺼리를 했어. 왜 참았냐고?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아니, 나는 당신이 스스로 무너질 날을 기다렸던 거야. 당신의 그 더러운 바닥이 세상에 드러나는 완벽한 순간을 재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는 내 서늘한 진심 앞에서 더 이상 어떤 변명도 찾아내지 못한 채 입만 벙긋거렸다. 어머니가 아프다고 했나? 두 딸이 도망쳤다고? 그게 당신이 책임져야 할 가족의 민낯이야. 돈이 사라지면 서로를 물어뜯는 기생충들의 본성. 당신이 유리를 선택하고 나를 버리려 했던 순간 당신은 이미 그 무덤을 스스로 파고 들어간 거야. 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10년 전 그가 나에게 끼워주었던 내 돈으로 결제되었던 결혼 반지였다. 나는 상자에서 반지를 꺼내어 내 우산 아래로 내밀었다. 가로등 불빛에 반사된 다이아몬드가 차갑게 빛났다. 이거 당신이 가져? 병원비에는 보탬이 될지도 모르니까. 나는 반지를 그의 진흙투성이 손이 아닌 그가 무릎 꿇고 있는 빗물 고인 바닥에 무심히 툭 떨어뜨렸다. 반지는 둔탁한 소리를 내며 흙탕물 속으로 처박혔다. 재우는 본능적으로 바닥을 기어 흙탕물을 뒤적거리기 시작했다. 그 탐욕스럽고 비참한 뒷모습은 내게 더 이상 어떤 연민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잘 살아, 재훈 씨. 당신의 그 지옥 속에서 영원히.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몸을 돌렸다. 구두굽 소리가 빗소리와 섞이며 로비 안으로 사라져갔다. 내 뒤통수에 대고 재훈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것은 금세 거센 빗소리에 묻혀 희미해졌다. 모든 악연과 찌꺼기들이 이 폭우와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친 맑고 서늘한 공기를 가르며 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서울의 빌딩 숲을 내려다보며 나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더 이상 억눌린 감정도 차가운 계산도 필요하지 않았다. 비행기가 제주공항에 착륙하자 짭조름한 바다 냄새와 따뜻한 바람이 나를 맞이했다. 나는 미리 구매해둔 외곽의 작은 돌담집으로 향했다.
오래 비어있던 터라 손볼 곳이 많은 낡고 조용한 집이었다. 마당에 들어서자 낡은 마루에 걸터 앉아 나무 판자를 다듬고 있는 한 남자의 넓은 등이 보였다. 우진 선배의 소개로 집 수리를 맡긴 현철이었다. 내가 다가가는 기척에 그가 대패질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볕에 그을린 건강한 피부와 단단한 이목구비, 그리고 무엇보다 조용하고 깊은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이수진 씨 되십니까? 현철입니다. 그는 굳은 살이 박인 거친 손을 내밀며 담백하게 인사를 건넸다. 화려한 수트나 허풍 섞인 미소 같은 건 없는 있는 그대로의 단단한 사람이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나는 그의 손을 맞잡았다. 그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묵직한 온기가 낯설지만 나쁘지 않았다. 현철의 등 너머로 제주의 짙고 푸른 바다가 햇살을 받아 부서지듯 반짝이고 있었다. 내 삶의 새로운 챕터가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제고장 귤 향기와 잿더미의 시간, 추옹 친후엉, 퀴트바 탄 트로 제주에서의 시간은 서울과 완전히 다른 속도로 흘러갔다. 아침은 새소리와 함께 시작되었고 오후는 귤나무 밭에서 불어오는 상쾌한 바람과 함께 깊어갔다. 나는 매일 아침 현철이 고쳐준 튼튼한 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멀리 보이는 수평선을 바라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더 이상 숨 막히는 빌딩 숲과 치열한 계산 가면을 쓴 사람들과의 신경전은 없었다. 현철은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행동에는 묵직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낡은 지붕을 꼼꼼하게 수리하고 삐걱거리던 마룻바닥을 단단하게 고정시켜 주었다. 그는 일을 하는 틈틈이 내게 작은 텃밭을 일구는 법을 가르쳐 주기도 했다.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는 생경한 감촉은 지난 10년간 오직 서류와 숫자만을 만져왔던 내 손의 새로운 감각을 일깨워 주었다.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침묵 속에서도 편안함을 느꼈다. 그는 나의 과거를 묻지 않았고 나 역시 그의 사적인 영역을 파고들지 않았다. 그저 함께 땀 흘려 텃밭을 가꾸고 마루에 앉아 직접 끓인 커피를 나누어 마시며 가끔 서로가 읽던 책에 대해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전부였다. 그 담백한 관계가 내게는 더없이 큰 위안이었다. 어느 날 오후 현철이 작은 귤나무 묘목을 가져왔다. 마당이 허전한 것 같아서요. 햇볕이 잘 드는 곳이니 잘 자랄 겁니다. 그는 흙을 파고 묘목을 심으며 귤나무를 돌보는 법에 대해 조곤조곤 설명해 주었다. 나는 흙투성이가 된 그의 옆에 쪼그려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단단한 손이 흙을 다독이고 마른 가지를 정돈하는 모습에서 나는 생명을 돌보는 경건함 같은 것을 느꼈다. 감사합니다. 저 때문에 너무 고생만 하시는 것 같네요. 내 말에 그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깊은 눈에 옅은 미소가 담겨 있었다. 고생 아닙니다. 텅 비어 있던 이 집에 생기가 도는 걸 보는 게 저도 즐겁습니다. 그의 무심한 한마디가 내 마음 깊은 곳을 울렸다. 나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따뜻한 감정이 천천히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내가 제주에서 푸른 귤 향기에 취해 상처를 치유하는 동안 서울의 잿더미 속에서는 또 다른 파국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었다. 가끔 우진 선배가 보내오는 짧은 메시지를 통해 나는 그들의 근황을 전해 들었다. 화자는 응급실 신세를 진 후 결국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재우는 100억 원의 빚을 갚기 위해 건설 현장 막노동을 전전했지만 평생 편하게 살아온 몸으로 고된 노동을 견디기는 역부족이었다. 그는 매일 밤 싸구려
소주에 취해 반지하방 구석에서 잠이 들었고 깨어있는 시간에는 빛 독촉 전화에 시달렸다. 아라와 나연은 결국 아버지를 버리고 각자의 살 길을 찾아 뿔뿔이 흩어졌다. 아라는 가진 돈을 전부 털어 외국으로 도망치듯 떠나버렸고, 나연은 나이 많은 유흥업소 사장의 첩으로 들어갔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그들에게 가족이란 오직 돈으로만 유지되는 허약한 연대였을 뿐이다. 가장 비극적인 소식은 유리에게서 들려왔다. 그녀는 결국 재혼의 아이를 낳았다. 하지만 갓 태어난 아들을 품에 안고 병원비를 걱정해야 하는 비참한 현실 앞에서 그녀의 모성애는 힘을 잃었다. 그녀는 결국 갓난아기를 재혼의 반지하방 문 앞에 버려둔 채 쪽지 한 장만을 남기고 종적을 감추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했다. 당신 핏줄이니 당신이 알아서 키워. 나는 내 인생 찾아서 갈 테니. 재훈은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가득한 곰팡 내 나는 방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술에 취해 아기에게 분유도 제대로 먹이지 못했고 결국 이웃 주민의 신고로 아기는 사회복지시설로 보내졌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진짜 핏줄과 새로운 가족의 결말은 그의 무능함과 탐욕이 빚어낸 가장 끔찍한 비극으로 끝을 맺었다. 나는 우진 선배의 메시지를 읽고 휴대폰을 덮었다. 내 마음속에는 더 이상 분노나 통쾌함 같은 감정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서늘한 공허함과 한 인간의 끝없는 어리석음에 대한 깊은 연민만이 맴돌았다. 그들은 스스로의 탐욕으로 인해 완벽하게 파멸했다. 그날 저녁 나는 현철과 함께 텃밭에서 갓 따온 채소로 저녁을 차려 먹었다. 마당에 귤나무 묘목이 저녁 노을을 받아 파릇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갈 떠먹으며 생각했다. 잿더미가 된 과거는 이제 완전히 내 뒤에 있었다. 내 앞에는 오직 새로운 생명과 조용한 희망만이 자라나고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던 중이었다. 갑자기 눈앞이 핑 도는 형이증과 함께 속이 울렁거리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비틀거리며 싱크대를 붙잡았다. 수진 씨, 괜찮으세요? 내 모습을 본 현철이 놀라 달려와 내 팔을 부축했다. 나는 괜찮다고 말하려 했지만 결국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의 품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정신을 잃기 직전 나를 안아드는 그의 단단한 팔과 걱정으로 가득 찬 그의 눈빛이 흐릿하게 시야에 들어왔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불안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설마 제주의 작은 병원, 하얀 벽과 소독약 냄새가 가득한 진료실 안에서 나는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있었다. 불안감이 심장을 옥죄어 왔다. 지난 10년간 겪었던 그 어떤 위기 앞에서도 잃지 않았던 평정심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10년의 굴욕을 씻어내고 겨우 찾은 평화의 끝이 허무한 질병이라면 신은 너무도 잔인한 존재일 터였다. 내 옆에는 현철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말없이 내 떨리는 손을 따뜻하고 단단한 손으로 감싸주고 있었다. 그의 온기가 없었다면 나는 아마 이 자리에서 도망쳤을지도 모른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인자한 인상의 여의사가 들어왔다. 그녀는 내 차트를 다시 한번 훑어보더니 안경 너머에 부드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몸을 너무 혹사하신 것 같네요. 입덧이 심한데 영양 상태가 따라가지 못해서 일시적인 현기증이 온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 10주 차시네요. 순간 진료실의 모든 소리가 멀어졌다. 의사의 목소리, 창밖의 매미 소리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까지도 아득한 이명처럼 들려왔다.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임신. 그 단어는 내 인생의 사전에 존재하지 않는 나에게는 영원히 허락되지 않을 금단의 단어였다. 내 멍한 표정을 오해한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임신 사실을 모르고 계셨나요? 나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머릿속에서는 시어머니 화자의 저주와도 같았던 목소리가 메아리치고 있었다. 씨 없는 암탉 같은 년, 우리 집안의 대를 끊어놓을 빈 깡통, 아무리 돈을 싸들고 와봐야 돌밭은 돌밭일 뿐이야. 지난 10년간 나는 그 모욕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며 살았다.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받았을 때 재훈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남성으로서의 자존심에 상처받을 그를 위해 나는 기꺼이 모든 비난의 화살을 내가 대신 맞았다. 내가 불임이라는 거짓말로 그의 약점을 덮어주었고 그 대가로 10년 동안 돌밭이라 불리는 수모를 견뎌냈다. 그런데 지금 의사는 내가 임신을 했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 말은 단 하나의 잔혹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처음부터 문제는 나에게 없었다.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몸이었다. 재훈과 그의 가족들은 나를 불임 여성으로 낙인 찍고 그것을 빌미로 온갖 멸시와 구박을 퍼부으며 결국에는 아이를 가졌다는 젊은 여자를 앞세워 나를 내쫓았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사기극이자 기만이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도 슬픔의 눈물도 아니었다. 10년의 억압과 거짓에서 벗어나는 처절한 해방의 눈물이었다. 수진 씨, 현철이 당황한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기뻐요. 그런데 무서워요. 현철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도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내 손을 더욱 힘주어 잡았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낮고 진중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나도 무섭습니다. 하지만 무서운 것보다 기쁜 마음이 훨씬 더 큽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부족하겠지만 좋은 아버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의 담백하지만 진심 어린 약속에 내 마음속의 마지막 불안감이 눈 녹듯 사라졌다. 우리는 진료실을 나와 제주의 푸른 하늘 아래 섰다. 나는 처음으로 내 아랫배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다. 차갑고 단단했던 돌밭 같던 내 안에 작고 따뜻한 새싹이 자라나고 있었다. 몇 달 후 서울에 남아있던 우진 선배로부터 마지막 보고가 담긴 메시지가 도착했다. 재훈은 건설 현장에서 허리를 다쳐 더 이상 막노동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는 정부 보조금에 의존해 낡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화자를 간병하며 연명하고 있었다. 두 모자는 서로를 원망하고 저주하며 끝없는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사회복지시설로 보내진 그의 아들은 새로운 양부모를 만나 입양 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내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멀고 희미한 소음일 뿐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마당으로 나갔다. 따스한 가을 햇살 아래 우리가 함께 심었던 어린 귤나무가 제법 튼튼하게 자라 있었다. 나는 제법 불러온 배를 안고 천천히 나무 옆에 섰다. 그때 등 뒤에서 현철이 다가와 조용히 나를 감싸 안았다. 그의 단단한 팔이 나와 뱃속의 아이를 함께 품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함께 서서 햇살을 받아 금빛으로 반짝이는 제주의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내가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기를 바랐다. 내가 쓸모없고 불완전하며
남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잘못된 존재라고 10년 내내 속삭였다. 나는 그들의 바람대로 그들의 삶에서 떠나왔다. 하지만 내가 도착한 이곳은 그들이 원했던 어둡고 축축한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림자는 차 앞 딱지가 붙은 반지하 방과 서명이 갈겨진 자멸의 계약서, 그리고 닫혀버린 문과 함께 내 등 뒤에 남겨졌다. 내 앞에는 오직 눈부신 빛만이 가득했다. 마침내 온전한 나의 것이 된 따스하고 찬란한 빛이었다.